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골라둔 입시 정시 지원 전략편 함께하게 된 EBS 이상미 기자입니다. 네, 올해 수능 정말 만만치 않았는데요. 이제는 정시 지원 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기입니다. 오늘은 이 학교 현장에서 수험생들을 직접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2026학년도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차근차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선생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분석과 정시 컨설팅을 꾸준히 해오신 세화여고 유태혁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서울 영동일고 윤희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대진고에서 근무하셨던 안성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좀 올해 수능 특징을 좀 짚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성적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점수대별로 또 유형별로 좀 어떤 지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표를 옆에 두고 내 성적이 어떤 유형에 가장 가까운지 좀 함께 보면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역별로 조금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부터 볼 텐데요. 올해는 특히 상위권 학생들한테 변별력이 커졌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실은 난도가 최고 표점 보시면은 많이 변동이 있는 편이에요. 사실은 원래 수학 같은 경우가 난도가 일정하고 점수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수학 등수대로 총점 등수가 따라가는 경향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올해처럼 국어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학에 있는 등수랑 총점의 등수가 어긋나는 간격들이 엄청 더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수학 같은 경우 100점, 96점, 92점이 원점수로 나뉘어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총점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총점의 등수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국어 같은 경우가 아주 어렵다 보면은 이 수학의 등수가 바뀌어지는, 즉 수학이 잘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국어로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왜 이제 방송하면 화장하잖아요. 화장할 때 이제 여기 보면은 얼굴에 있는 거 가리잖아요. 우리 전문 용어로 커버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커버력이 좋은 화장품이 좋은 거잖아요. 국어의 커버력이 높아진 겁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만점이 139점이었고 국어가 수학이 140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국어를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139점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올해는 잘하면 수학의 만점은 139점인데 국어는 잘하면 145점, 146점, 147점까지 갈 수 있는 위치가 돼서 내가 수학에서 점수가 혹여라도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국어에서 많은 점수를 더 확보할 수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힘이 늘어난 거다. 그래서 최고 표준 점수가 몇 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구간이 몇 개 구간으로 이렇게 잘려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정시는 모든 애가 됐든 기본은 변별이에요. 줄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줄을 되게 다양하게 세울 수 있는 잘게 세울 수 있는 거랑 듬성듬성하게 세울 수 있는 것들을 봤을 땐 잘게 어떻게 세울 수 있으면은 영향력이 좀 더 세밀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올해 국어에서 반영된 대표적인 특징인 겁니다. 게다가 1등급부터 시작해서 3등급 정도까지도 작년보다도 더 변별이 아주 잘 되었거든요. 사실은 상위권대에 해당하는 3등급 이내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로 변별이 잘 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는 지금 학생들이 줄을 쫙 잘 서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애들이 맞습니다. 이렇게 뭉쳐 있는 게 아니라 네. 줄을 쫙 이렇게 잘 서 있는 네. 상태여서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과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학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수학이 뭐 올해 특히 국어가 중요해졌다고 해도 수학은 또 여전히 중요한 과목일 텐데 또 이번에도 좀 상위권은 변별이 잘 됐다고요. 네. 변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제 윤희태 선생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지만 배점이 일단 4점짜리로 계속 썰려서 나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룹핑 되기가 되게 쉬워지는 현상이 생겨요. 근데 정시는 정원이 최상위권부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학이 일정 성적이 돼야만이 그 그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좀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확통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작년보다 1등급 내에서의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이유는 뭐냐 하면은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원점수 자체가 늘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00점 아니면 96점. 요 두 개의 극간에서만 확동을 맞아야지 1등급을 메이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점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88점까지도 1등급 내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간 자체가 100점, 96점, 92, 88까지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사실 근데 100점, 그냥 96점 여기도 많으면 좋은데 많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미적분 같은 경우에도 만점자가 줄었잖아요. 이 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주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92점까지에 있는 실제 누적 인원을 본다고 하더라도요. 인원이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한 두 문제 정도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4점짜리가 아주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건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적분 88점도 엄청 늘었고요. 그리고 확통에 대한 88점, 84점도 늘은 거죠. 겹치는 구간에 해당하는 미적 88 혹은 84부터 시작해서 80점까지.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는 88에서 84까지. 여기에 아이들이 엄청 많아지는 거고요. 여전히 예를 들면 우리가 만점자는 어차피 780명 정도가 되니까 약 여기는 미적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럼 96점까지 포함하면은 그 확통에 있는 100점과 96점은 몇 명이나 있을까 추정해 보면은 실제로는 아주 많지는 않아요. 1등급의 비율이 늘은 이유는 확통의 88의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1등급 내에서의 비율이 늘어났고 실제로 100이랑 96 같은 경우는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수학에 대해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문이라 하더라도 그 주요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은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아니 왜 자꾸 국어도 있고 탐구도 있고 영어도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수학으로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대학에서 반영 비율을 가장 많이 설정하는 영역이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게 그 무엇보다도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렇게 왜 문제가 쉽다 어렵다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표준 점수가 만점이 140점에서 139로 줄어들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평균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주 선생님께서 언급하다시피 만점자들이 줄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문제는 아주 어려웠고 고만고만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학생들이 거기에서 점수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92, 96, 100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탑으로 가기에는 천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올해 수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92점 이상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학생들이 소위 얘기하는 메디컬 라인 아니면은 그 이상의 약대 라인 여기가는 수학으로서 변별이 가능해지는데 대신에 88 이하로 내려와서 80까지 등급으로 봤을 때는 2등급 대, 그다음에 2등급 후반부터 3등급 때까지는 아이들이 이렇게 합축돼 있습니다. 동점자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 이렇게 넓은 급간이었던 국어로서 얘네들이 변별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1등급에서 표준 점수 구간하고 구간의 개수랑 2등급 안에서 구간의 개수를 비교하면요. 2등급 인원이 1등급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잖아요. 4%, 그다음에 11%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가 2등급이 1등급보다 많아야 되는데 정작 2등급이 위치하는 구간은 1등급 구간보다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칸도 방도 좁아 죽겠는데 식구가 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비슷한 점수대의 애들이 몰려 있는 몰려있죠.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친구들이 이제 지원을 하게 될 때는 다른 영역의 네, 점수가 중요한 그렇죠. 왜냐면 거다. 수학으로 변별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티켓은 산 거예요. 근데 좌석일지 입석일지는 몰라요. 네, 불안한 상태네요. 네. 선착순도 아니고 추첨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뽑는지 모르는 약간 뽑기 같은 느낌? 하고 그게 추첨이겠군요. 그게 어쨌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원점수 이제 기준 88점 그래서 이하 80점 이 사이. 사이. 그러니까 80점 사이. 등급은 이제 2등급 괜찮은데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너무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는 네. 말씀이신 거죠? 만원 버스가 됐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만원 버스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이따 또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뜨거웠던 영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평가하기는 한데 올해 1등급 비율이 가장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수시나 정시에 좀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일단 수시에서는 영어는 디폴트 값으로 놔야 되는 거겠죠. 등급을 쓰니까 그 점수만 넘어가면 되니까. 그러면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분명히 덜 충족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정시로 이월할 수 있는 인원도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가늠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 건데, 정시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사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파트예요. 가산점으로 점수를 깎느냐, 아니면 여기다가 반영 비율을 넣어서
실제로 점수를 계산할 때 어떤 일정한 국수탐처럼 같이 돌아가느냐의 차이인 건데, 다 이따가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설명을 하겠지만 영어 점수가 정시에서는 1, 2등급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급 비율이 줄어들어도 정시에서 큰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근데 2, 3등급은 점수 차이가 이제 제법 있는 학교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대부분 다 건대, 동대, 홍대 이하급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서 또한 아까 이제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 와중에도 영어가 2등급인 아이는 모두 3등급인 존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학이나 이런 부분에서 못 봐도 리커버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그 커버력이 되게 큰 존이 또 영어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수대에 따라서 영향력은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뭐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 모두 3등급인 곳에 3등급이 가면 티가 안 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1등급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1등급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상당 부분 수시 합격으로 이렇게 정시에는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은 최상위권 대학이라 하더라도 내가 영어 2등급 받았는데 영어 1등급이 많으면 어떡하지라고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미 눈앞에서 갔다. 갔어요. 이미 수시로 갔다. 이미 수시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영어 2등급인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고 3등급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나를 누를 수 있는 애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영어 3등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국수나 좀 된다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좀 영어 같은 경우는 이해하면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위권에서는 아주 영어의 영향력이 크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점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서울대, 고대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3등급까지도 심지어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겁니다. 3등급을 받고도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미 입결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실제로 분포를 본다고 하더라도요. 작년보다 엄청 어렵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3등급까지의 누적 비율, 즉 1등급, 2등급, 3등급의 비율을 모두 더하면은 작년과 유사해요. 한 45% 올해가 나왔나요? 46% 정도, 45%, 네, 45%, 6%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그 정도 나오는 편인데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1등급에서 한 3% 빠졌고 2등급에서 한 2% 빠져서 얘네들이 전부 다 3등급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1등급 애들은 많이 갔죠. 그럼 결국에 남아있는 애들은 2등급이랑 3등급 애들이 많을 거여서 나 3등급 때문에 상위권 대학에 지원을 못해. 요거는 안 될 그렇지 않을 확률이 크고요. 대신에 중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은 1등급 애들이 없어. 그럼 난 2등급이야. 이러면은 내가 요거 갖고 한번 히든 카드로 한번 활용해 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어나는 거죠. 영어 때문에 사실 되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3등급까지도 또 잘 지원을 하면은 또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제일 탐구 영역에서 제일 핵심 키워드라고 하면 사탐런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사탐으로 갈아탄 친구들이 좀 좋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사탐론을 이야기할 땐 이제 논리적으로 스킵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탐론으로 성공했다라고 할 때 기준점이, 성공의 기준점이 어느 대까지냐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상위 12개 대학이냐 아니면 15개 대학이냐 24개 대학이냐로 이제 3등급으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레이드 3개를. 그런데 통상적으로 권홍동 이상을 가려면 국어 수학이 2등급 정도 나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방송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초반이지만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국어 수학 아니에요? 분량상으로. 그만큼 중요하니까 분석을 한 건데, 국어 수학이 어느 정도 2등급 정도가 됐을 때 이런 수능에서는 사탐이 일정 수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말하고, 국어 수학이 2나 3으로 떨어졌는데 사탐론에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두 번째는 절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좀 과도하다, 논리적 모순이다. 매번 하는 얘기지만 오늘 또 똑같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영역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제일 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역이 세다 약하다고 결국 상대적인 건데, 그럼 수학이 제일 세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일 약하게 반영하는 영역이 뭐냐? 일반적으로 탐구거든요. 그러니까 탐구를 내가 잘 봐서 기분이 와 좋아 라고 했지만 막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대학별 환산점이라는 것들을 돌리면은요, 너 탐구 좋은데 왜 대학별 점수는 낮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모집 요강을 보시면은요, 반영 비율이 있는데 상위권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을 더하면 100 중에 거의 60, 10을 가지게 돼요. 탐구는 20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15도 있고요. 10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을 더한 게 이미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변별이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분포표를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점자가 많으면은 100분위도 100 다음에 99, 98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라 100 다음에 98 되고 이렇게 띄엄띄엄 가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동점자가 많아진다는 의미잖아요. 우리가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동점자가 많아지면 변별은 잘 안 된다잖아요. 탐구에 있는 도수 분포표를 보면은요, 중간중간 100분위의 공백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점수마다 아이들이 몰려 있고요. 그 얘기는 탐구로서 변별은 미세한 변별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점자가 워낙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탐구인 거죠. 게다가 모집단 인원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구수처럼 다 보는 게 아니라 선택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모집단도 줄어들고요. 그래서 동점자도 많고, 따라서 사실은 만약에 사탐론의 성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제 수시 발표 나고 하니까요. 수시에서 내가 정말로 과탐은 때려 죽어도 5등급밖에 안 나왔는데, 근데 사탐 바꿨더니 2등급이 나와서 최저를 하나 맞췄네. 그래서 최저 타고 들어갔네. 그래서 수시 합격했네. 그럼 걔가 사탐론 성공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정시에서는 이 사탐을 아무리 다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갑자기 수학에 있는 5등급을 커버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좋다고 그래도 이게 왜 좋고 나한테 맞는 건지를 확인하고 그 제품을 사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도 사고 쟤도 사니까 내가 안 사면 좀 이상해져 라고 해서 샀다가 나한테 안 어울리네?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옮겨갔을 때 목적과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이룰 수 있는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런 목적을 이루었구나를 보는 게 아니라 사탐 가면 성공한다.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마치 어느 어떤 아이템이 유행하면은 다 그거 하잖아요. 약간 사탐론도 그러한 현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전 보고 있습니다. 과탐하다가 잘하면은 안 바꿔요. 근데 이제 사탐 같은 경우 내가 과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바꾸면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라고 마음이 드는 순간 바꾸고 나서 후회하는 이런 식의 이제 태클을 타는 거죠. 제가 로또 사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결국 될것 이 같은데. 후회가 언제까지 있냐면요, 수능 전까지는 이 희망이 있어요. 이번 거는 내가 이래서 이렇다, 이번 거는 이래서 이렇다. 그래서 수능 가면은 다 잘할 거다라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마치 그런 꿈을 안고 사탐에 도착을 했는데, 그 어느 만화에서 나왔던 되게 유명한 대사거든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어요. 예. 사실 뭐 뼈 로또 얘기하셨는데 때리는 말. 그 로또인데도 불구하고 당첨금이 크지도 않아요. 예. 그러네.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맥시멈이 0.8이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성공하면 20억 주는 게 아니라 2,000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굳이 정시에서 2,000원밖에 안 될 거를 굳이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수시에서 내가 등급을 맞추기 위해서 정보를 바꿨더니 한 등급 한 세네 등급 올라갔다, 이런 경우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에는 정시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국어와 수학 점수. 그거를 뒤집을 정도로 탐구 영역의 비중이 크지 않다. 그거를 잘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수능의 좀 큰 흐름들을 짚어봤고요. 정리를 해보면 국어와 수학이 여전히 이 정시에서는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개를 잘 보고, 영어는 또 이제 어떤 특정 대학 이상으로는 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탐론도 한정적이다, 영향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